예, 소개받은 고영섭입니다. 대불련 동문회에서 이런 모임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대불련이 살아있구나 아직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대학생 때 활발하게 불교 활동을 했던 우리 그 불자 여러분들이 되게 대학생을 지나고 직장에 들어가면 되게 불교를 많이 소원하다 할까요?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도 제가 뭐 근무하면서 보니까 군대도 역시 군인들도 요새는 그 최근에 좀 놀랬던 게 법회나 종교 행사를 오는 그 군인들에게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해서 1시간 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주더군요. 1.5점인가 해서 24점인가 되면 휴가를 한번 나갈 수 있고 1일을 이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종교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발적으로 온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군대에서 되게 뭐 군대 가면 법당이나 교회나 성당에 가면 먹을 거 주고 좀 졸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되게 왔는데 비해서 요새는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하니까 거의 법당이 뭐 교회 종교 행사가 반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군인도 줄고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대학생 불교연합회 때 아마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불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아마 불교 공부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또다시 이렇게 마치 불자 예비군 아니시죠? 현역이시죠? 예, 현역이시죠? 예비군이 아니라 불자들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개최해서 이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모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불자의 존재감이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늘 안타까웠는데 어제 우리 뭐 과거 또는 현재 우리 젊은 불자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60대, 70대 이렇게 또 50대 이렇게 그 불자로서 다시 모여서 불교의 신행도 하고 불교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이렇게 공동체 또 이런 모임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기뻤고 또 이런 좋은 인문학 기획을 하셔서 강좌를 이으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눈여겨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맡은 주제는 요청받은 것은 이제 일연선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획에는 보니까 야사 정사가 아니라 야사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기획이 됐더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연선사를 생각하면 아마 여러 가지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2000년에 제가 강의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지난 2000년에 두 가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1000년부터, 그러니까 1001년부터 새로운 1000년을 맞이하면서 2000년까지 우리 사회,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뭐 100명을 꼽아봐라.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 뭐 대학 교수들이나 언론사 데스크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총 불교계 인물로 조사된 사람은 5명입니다. 누구겠습니까? 1001년부터 2000년까지. 원효 의상대사는 1000년 이전 분이죠. 1001년부터 2000년까지 누구겠습니까? 예, 일연선사 들어갑니다. 의천대사. 또 누가 들어갑니까? 만해에서는 20세기 이후죠. 무학대사 아닙니다. 예, 서산대사, 사명대사. 그렇게 5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일연선사, 그 다음에 이제 의천대사, 그 다음에 진울선사, 또 한 명이 바로 서산대사, 그 다음에 이제 사명대사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을 되게 불자로 우리는 보지만 실제 이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해서 뽑힌 5명의 분류 기준을 보면 사명대사는 외교가로, 일연선사는 역사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어떤 뒤에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뭐
불교가 사회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많지만 오히려 불교에 집중해서 보게 되면 사실은 불교적 인물로는 의천대사, 진울대사,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서산대사죠. 이런 선사는 역사가로, 사명대사는 외교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지난 천년 동안의 역사의 꽃을 피우는 인물이 사실은 5명만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에 의해서 인식되는 그 100여 명 중에 불교는 5명밖에 안 들어갔고 그 중에 오리지널 불교인으로 느껴지는 인물은 3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또 전부 보니까 100% 제가자니까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불자는 제가자에게는 대표성이 없는 건가 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또 하나는 2000년에 또 한 조사를 했습니다. 문화일보에서 같은 맥락에서 오피니언 리더들과 뭐 언론사, 교수들 조사로 된 5명의, 100명, 지난 100명의 인물을 또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100명의 인물 중에 들어간 불교계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기억납니까? 지난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지난 100년간 우리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인정받은 불교인 2명밖에 없는데요. 누구겠습니까? 예, 만해 선사. 또 누구겠습니까? 예. 모릅니다. 예, 성철 선사입니다. 만해와 성철. 자, 이런 통계가 뭐 의미를 안 두면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를 넘어서서 일반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는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불자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세기 한국의 불자들 중에 만해 한용운, 태용 성철 선사 2사람만 인정됐다는 것은 거의 뭐 김지하 시인, 지학순, 주교 뭐 이런 사람 다 들어갔거든요. 근데 불교는 출가자 2사람밖에. 불교는 제가자의 존재가 전혀 없는 겁니까? 이게 다 불자들 대불련이신데 사회적 존재감을 생각할 때 이런 통계를 보면서 불교계가 가야 할 방향, 어떤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선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마 우리나라 고성 중에 일반인들에게 가장 지명도가 높은 사람 하면 누구겠습니까? 1순위가? 원효대사. 예, 그 다음에요? 의상대사. 그 다음에? 아마 이련선사일 겁니다. 고려시대 인물 중에 우리가 이제, 고대 삼국이나 고려 조선 할 때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 인물 또는 뭐 고성하면 신라는 원효를, 고려는 대개 사상적으로는 진우를, 또 그 조선은 사상적으로는 여러 역할로 이제 서산대사를 꼽을 텐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진우를 잘 모르고요. 이련선사를 더 많이 압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역사 시간에 삼국유사 배우니까 예. 진울선사는 잘 안 배우죠? 그렇죠. 예.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교육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방송, 언론의 어떤 역할이 우리가 생각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불련 동문이시고 또 불자들이 앞으로 해야 될 역할 방향도 한번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사이고 기준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삼국유사를 좀 읽어보셨습니까? 만져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외우는 구절이 좀 있습니까? 안이비설신의 견문각지 좀 해보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 들어보고, 뭐, 만져보고, 읽어보고, 외우는 구절이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 견문각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보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만져보기만 해도 안 되고, 읽어보는 것도 넘어서서 이제는 좀 외우는 구절까지 가야 우리가 뭐 수지족, 지도지무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논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춤추고 구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환희용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삼국유사를 이제 한국인들의 수트라이고 바이블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육당 최남 선생은 우리 고대 고전들이 다 불타더라도 이 삼국유사 한 권만 남아있다면 우리 고대사를 혼자, 고대사를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고대사를 혼자 담당할 수 있다. 감당하는 책이 바로 삼국유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제가 여기 교재에서도 저기도 이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삼국유사라고 하면 흔히 삼국사기와 함께 많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죠. 흔히 일반적으로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지은 유교사관에 입간해서 지은 50여 권의 사서죠. 반면에 이제 이런 선사의 삼국유사는 불교사관에 입각해서 특히 중도사관, 연기사관, 업설사관에 의해서 찬술된 5권의 역사서인데 두 개를 비교하면서 삼국사기가 정사임에 반해서 삼국유사는 뭐 야사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왜? 여기 나오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퇴경 권상우 선생님, 선임 출신으로 동대 초대 총장했던 분이 이런 삼국유사를 읽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이제 그 삼국유사 번역 앞에 방대한 해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徳川 이에야스가 조선 정벌을 처음에는 반대했잖아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조선 정벌을 주도했지만徳川 이에야스는 조선 정벌을 반대했죠.徳川 이에야스의 그 배경을 보니까徳川덕천 가강이잖아요. 덕천이 지금 경상남도 어디입니까? 저기 함양 이쪽 근처에 그 덕천강. 그러니까 조선이 그쪽에서 건넌 것 같아요.徳川는 조선을 치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하여튼徳川이제 일본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도쿄 중심으로 이 교토 중심의 토요토미와 이제 갈등하지 않습니까?徳川가 이제 조선 정벌할 때 가토 기요마사라는 핵심 장군에게 명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선에 가서 돌아올 때 반드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가져와라. 이게 아주 특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것이 지금 동경대학교 고전인문총서 1권이 삼국유사고요. 2권이 삼국사기입니다. 동경대는 그때 20세기 초 1887년인가 아마 개교하죠. 78년인가 개교하죠. 그래서 이제 유럽에 많은 유학생들을 보내면서 이제 유럽에서 돌아와서 그 두 명에게 제가 이름이 지금 딱 기억 안 나는데 두 명에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한 장문의 해제를 쓰게 합니다. 거기에 지금 동경대 고전인문총서 1, 2권 앞에 실려 있거든요. 이제 이 영향을 이제 삼국유사를 재발견한 최남선이 원래 서울에 이제 중인 출신이면서 뭐 집안에 여유도 있고 해서 일본 가서 일본을 돌아보고 와가지고 출판사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삼국유사의 가치를 알고 장문의 해제를 쓰지 않습니까? 그 삼국유사의 장문의 해제를 쓴 최남선 이후에 이 권상우 선생이 또 낸 삼국유사 지금 동서문화서본 제가 안 가져왔는데 동서문화사본에 보면 값이 두껍지만 싸고 뒤에 원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 학생들이 권하는데요. 그 동서문화사의 이제 앞에 실린 그 장문의 해제도 육당을 비롯해서 이제 퇴경 권상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삼국유사 앞에 해제를 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삼국유사에 대한 어떤 전관할 수 있고 통찰이 없이 해제라는 게 쉽지 않고요. 사실 삼국유사를 온전히 번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몇 종 많이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권상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국유사는 허탄하다. 불교사관에 입각해서 보기 때문에 유교가 말하는 뭐 자불어 계력난신, 공자께서는 괴이하고 신의하고 패력하고 어지러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미지생 언지사, 내가 삶도 모르는 것 어떻게 죽으면 알겠냐.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오직 현재 일세만을 강조하는 유교 입장에서 기록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불교의 과현미 3세 시간관이나 지옥부터 저 부처 불계까지 10개의 공간관을 얘기하는 불교의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탄하고 괴이하다. 삼국유사에 나온 영험에 대한 얘기, 인과에 대한 얘기, 전생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허탄하다는 얘기를 학계에서는 삼국유사에 대해서 해왔습니다. 거기서 퇴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국사기의 상징적인 수정과 유사의 원형대로의 기록에는
커다란 탄력의 차이가 있어 앞에 것이 뜨거운 물에서 건져낸 나물과 같은 데 비해 뒤에 것은 논에 있는 미나리처럼 싱싱하다. 비유가 재밌습니다. 서술성모의 정견국모, 이게 가야의 이제 정견국모죠. 정견모주 중에 성모 신앙만 하더라도 신라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사기는 이를 모른 채 하거나 지나갔는데 유사는 이를 거두어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고대사의 신학상 성모의 지위가 무겁고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이것을 눈물겹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옛 역사를 원형대로 보고 싶어 한다면 삼국유사의 고마움을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고마워한다면 그 까닭이 바로 허탄하고 괴탄하고 헛된 것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삼국유사가 괴탄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무슨 독특한 것이 있겠는가? 실로 괴탄하고 뒤섞여 어수선하다는 것을 어수선하다는 평을 듣게 되는 것이야말로 바로 유사로 하여금 고대사 연구에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 것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비판받는 그 이유가 역으로 오히려 이 책의 가치와 의미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경의 안목은 뜨거운 물에서 건져낸 미나리 같은 나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논에 있는 미나리 같은 싱싱한 그런 나물, 이 비교를 통해서 한번 뜨거운 물에 데쳐진 삼국사기와 달리 겨울논의 얼음 속에서 팔팔하게 살아있는 미나리 같은 그런 텍스트가 바로 삼국유사다.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 삼국유사의 이제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서사는 바로 이 삼국유사를 쓰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가 충렬왕 때, 고려 후기 충렬왕 때 몽고에 의해서 짓밟혔을 때 강화도로 이제 피난 가지 않습니까? 최씨 무신 정권이 35년, 37년 거기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국사로 이제 국사의 그 추봉이 돼가지고 국사로 이제 옹립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강화도에 있는 국립도서관에서 수많은 사설을 다 경험할 수 있죠. 그냥 개인이면 어려울 건데 국사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강화도의 도경, 지금 이제 그 조선시대 서울대 규장각에 있는 정조 때 이런 도서관처럼 국립도서관에 있는 그 많은 전적들을 섭렵할 수 있을 거예요. 한 200여 종의 동아시아 고서를 섭렵해서 삼국유사를 이제 써냈습니다. 그것도 아주 놀랍게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으로서 삼국사기가 편년체로 이렇게 순서대로 연도로 왕별로 쓰는 것과 달리 주제별로, 내용별로, 그리고 유사라는 말 자체가 갖는 유자가 빠질 유자로 읽기도 하고 남길 유자로 읽기도 합니다. 한때는 삼국유사라고 할 때 삼국사기가 의도적으로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그리고 허탄하고 괴탄한 것이기 때문에 수록할 수 없다는 김부식의 사관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배제했던 부분들을 오히려 이러는 펄펄 살아뛰는 인간의 모습, 선사니까 오히려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성적인 얘기도 나오고 또 영험의 얘기도 나오고 허탄한 얘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허탄이라는 게 유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세만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불교는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게 아주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불교는 보이지 않는 세계조차도 과현미 3세 시간관에서 지옥 불교처럼 10개의 공간관에서 다 기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뭡니까? 유교는 우리가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렇게 할 때 10개라는 맥락에서 보면 유교의 가장 이상적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공자나 유자들은, 공맹수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내성 외왕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인과 군자지 않습니까? 성인과 군자라는 것은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존재고 어떤 그 롤 모델일 수 있죠. 그럼 도가는 어떻습니까? 도가도교. 이건 사실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인데 천국을 얘기하는 맥락이니까 지옥, 악이, 축생수라, 인간, 천상, 천상 세계 천인까지 얘기하는 게 사실은 도가도교고 기독교죠. 도가의 이상적 인간형이 뭐죠? 지인과 신인이죠. 지극한 사람과 신이한 사람.
근데 불교는 사실 어떻게 됩니까?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간, 천사 5개, 6개를 넘어서 제7 성문, 제8 연각, 즉 독각, 제9 보살, 제10 부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은 성문, 연각, 보살,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의 제5위, 도가의 제6위를 넘어서 제7, 8, 9, 12가 결국은 불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이죠. 인간형이고 성문, 연각, 보살, 불. 물론 저 아래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간, 천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관에서도 훨씬 더 뭐 도가나 기독교는 현재와 내세만 얘기하는 2세 종교고 유교는 1세고 불교는 3세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불교가 길고 공간적으로 넓죠. 그러니까 이 불교를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유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허탄하고 괴이하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바로 이제 불교, 특히 이런 선사가 삼국 유사에 담아냈던 중도사관, 저는 중도사관이라 부르고요. 중도사관은 즉 연기사관이고 연기사관의 좀 더 좁은 의미로는 이제 업설사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명명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불교 이제 우리 학계에서 뭐 신의사관이라는데 그 신의사관이란 말의 애매성과 모호성 때문에 오히려 불교의 정통적 철학적 맥락에서 중도사관, 연기사관, 즉 업설사관이라는 게 저는 불교의 역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삼국유사는 편찬됐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선사는 강화도경에서 국립도서관에서 많은 자료를 보고 이것을 기술했던 이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몽골이 이 전 세계 뭐 거의 유라시아까지를 다 지배했지 않습니까? 고려가 마지막 저항으로 남아 있었죠. 뭐 얼마 전에 고려 거란 전쟁도 보셨겠지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고 그 마지막 그 부분에서 이제 고려가 계속 걸렸던 건데 최신무신 정권은 이제 강화도로 건너가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몽고인들이 이 바다, 물에 대한 두려움과 이해가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 우리 반도는 그냥 막 엄청난 그 피해를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려인들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저 고려인들이 뭐를 믿고 저렇게 항복하지 않는가 봤더니 바로 불교였고 불교의 상징인 대장경이었잖아요. 고려 초조 대장경. 고려 현종이 원래 뭐 누굽니까? 원래 그 출가해서 성녀 생활을 했죠. 저쪽에 지금 어디입니까? 저쪽에 요새 그 템플푸드로 유명한 저 진관사. 그 밑에 법당 밑에 지하에 숨겼다가 나중에 사찰까지 피난 가서 이제 나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천추태후라고 하는 이모가 자기 아들 경종이 이제 광기 이후에 결국 폐위가 되니까 이제 데려올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천추태후가 자객을 보내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다시 왕위로 돌아와서 이제 현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 현종이 발언해서 이제 새겨진 게 초조대장경입니다. 고려 초조판 대장경. 그러니까 이 초조판 대장경에 의존해서 고려인들이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살레타 몽골 특수부대 300명의 특공대를 구성해서 대구 팔공산 동화사에 모셔져 있던 고려 초조장경을 이제 없애려고 아마 진격을 했던 것 같고요. 1차는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단합해서. 근데 2차 때는 이제 성공해서 불태웠다는 얘기를 하죠. 기록상으로. 황룡사까지 가서 이제 황룡사를 3개월간 타개했다는, 불태웠다는 그런 기록. 그 일부 고려장경 초조판이 이제 일본 고베를 거쳐서 교토 뭐 남선사까지 갔다는데, 남선사 그 주지나 이런 사람들은 가보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자기들은 상인들이, 송나라 이런 상인들이 송나라에서 여러 판본을 사가지고 모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고려장 연구소 우리 팀들 같이 가서 얘기했지만,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일부는 일본에 있고, 일부는 국내에 있고, 대부분 탔다는 얘기인데, 여기 저 초조대장경, 복원이 우리 소장님 복원 작업에 주도 정역을 했지만, 지금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계기들이 사실 있어서 다시 이후에 제조판까지 새깁니다만은, 이런 순서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정기를 지키는 게 뭘까 할 때, 결국은 바로 신라불교, 특히 원효, 의상, 자장 하는 이 신라 시대에 그 화려했던 그 불교의 전통을
아마 재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그 가장 이상적 인간으로 이제 이상 인간형으로 제시했던 인물들이 이제 신라 시편, 그 중에서도 이제 원효, 의상, 자장 이런 인물들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삼국유사 속에 원효, 의상이라는 글을 하나 쓴 이후에 자장과 원척 부분을 좀 하나 쓰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원효, 의상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5건 138조목 중에 12조목의 원효, 10조목의 의상이 나옵니다. 제목이나 목차 빼고. 그 중에 이제 부석 의상이나 분황, 진나 이렇게 해서 분황과 부석은 사실은 원효와 의상을 일컫는 별호 또는 뭐 법호니까 그까지 치면 12편, 12조목과 이제 10조목인데 그걸 빼더라도 10조목, 8조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의 138조목에서 이렇게 많은 거론을 한다는 인물은 실제 인물로는 자장, 원효, 의상이 가장 많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제 사찰은 황룡사, 그 다음에 월정사 이런 쪽입니다. 이제 여기에 가는 상징적 의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조금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으셨죠? 그죠? 그러시니까 이제 제 강의 준비를 위해서 이제 보냈던 이 논문도 결국은 이제 원효 의상과 관련된 일연이다 보니까 원효 의상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일연 같은 경우는 한 10여 종 100여 권의 저술을 남겼는데 현존하는 일연의 저술은 사실은 중편 조동오이라고 하는 책. 그거는 이제 조동종의 그 오이를 편한 그 조동오이라는 책을 길상사, 남해 길상사에 잠시 머물 때 누가 보는 것을 이제 함께 보다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거듭 중편, 거듭 편집하면서 앞에 서문을 붙인 정도의 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으로 남아있는 것이 지금 이제 삼국유사 5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단편 글 하나 정도 남아있어서 사실 이제 일연선사를 알 수 있는 기록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는 한 3,000편 될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 주제, 한 텍스트에 대한 연구 논문을 가장 많은 연구 논문이 나오게 된 것을 조사해 보면 아마 제일 많은 게 아마 성서일 겁니다. 기독교 성서, 신학대학. 그 다음에 이제 삼국유사. 그 다음에 아마 향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인물로 치면 원효가 한 1000여 편 이상, 퇴계도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00편 정도 이상이 되는 주제나 인물은 되게 이 정도거든요, 현재. 지난 한 7, 80년 연구된 거를 보면요. 통계를 보면. 근데 이제 일연선사에 대해서는 삼국유사나 향가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 연구가 됐지만 정작 일연 자신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연의 저술이 삼국유사 말고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중편 조동오이도 사실은 그의 본격적 저술이라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일연 연구가 쉽지 않고 일연의 삼국유사 연구 중심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일연의 그 위상이나 삼국유사의 가치 또 그의 선사로서의 위상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연구돼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원효와 의상을 이제 소환했던 일연의 의미가 조금 달리 이제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이제 대구 옆에 경산이 있죠. 경산이라는 도시가 뭐 옛날에 그 상주 안에 들어있던 데인데 지금 이제 경산이 뭐 어디입니까? 바로 대구 옆에 있으면서 거기가 원효 대사의 고향입니다. 일연 설총, 그 아들 설총도 경산에서 태어났다는 보장은 없는데 결과적으로 원효 대사 아들이다 보니까 경산에서 우리 경산 출신으로 지금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일연 선사가 경산 출신이다 보니까 대구 경북 특히 경산에서 지난 10년 막 직후에 군의하고 좀 경쟁을 했죠. 경산은 원효 대사의 고향이고
일현선사의 고향인데 군인은 사실은 뭡니까? 삼국유사에 이제 마무리 지은 인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각사가 있는 군위와 일현선사의 그 탄생지인 경산이 서로 지방자치제 경쟁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쪽에 가서 뭐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삼국유사 기념관을 세우고 삼국유사 공원도 만들고 뭐 이런 공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이제 이쪽 그 군인은 그렇게 하고 이쪽 이제 경산 쪽은 그 지방 정부 지방 그 지자체 도움을 받아가지고 삼성연 공원, 삼성 기념관 이런 거를 세우려고 한 30만 평 정도의 땅을 아마 경산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그 인근 지역의 목사들이 반대해가지고 한 17만 평 정도로 줄어드는 상태로 지금 삼성연 공원이 만들어졌고 그 안에 삼성연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안에 원효실, 설총실, 일현실 해가지고 삼성연 기념관, 역사 기념관이 만들어져서 그나마 이제 일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연구도 좀 되는 분위기가 있고요. 설총은 기존에 유교 쪽에서 좀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효는 계속 불교 쪽에서 해왔고 이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일현에 대해서 아직 연구가 이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얘기할 때는 원효와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고 원효를 얘기하면 의상과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만든 그 원고도 결국은 일현이 원효와 의상에 대해서 갖는 인식을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삼국유사를 4개에서 일현을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원효 관련 삼국유사의 조목 기록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2조목이지만 그 중에 첫 번째는 태종 춘추공조, 김춘추공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김유신과 이제 소정방, 사실은 이적이 되는데 나당 연합군 그의 정책 그 전쟁 연합 전쟁 중에 고구려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고구려에게 이제 그 쫓기는 나당군이 이제 그 어려움에 직하자 김춘추가 이제 원효 대사에게 소정방이 보낸 암호, 그러니까 화독화란, 그러니까 이게 좀 경계에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그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사실은 이적입니다만 그 일현서사가 할 줄 해놨습니다. 분할주로 화란 속이물 잘 안 보이죠? 예, 예, 회지 국인 미해기의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이제 종이에다가 이 뭡니까 그 송아지하고 이 새를 그려서 보냈어요.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사신을 원효대사에게 보내서 이제 해독하게 했더니 속한 기병, 빨리 병사를 돌리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이제 위화독, 화란 이절야. 송아지를 그리고 새를, 난새를 그리는 것은 바로 이절, 반절이라는 거죠. 화독이랄 때 우리가 옛날에 한 조선의 때 이제 우리가 뭐 맹자나 사서 볼 때 그 음이 없으면 이렇게 반절 개념으로 해가지고 음을 빌려서 표현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히읗,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 중에 화, 초성인 히읗과 중성, 종성인 이제 독에 옥 해가지고 혹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말에 옛날에 뭐 성님, 형님 하잖아요. 히읗과 시읒은 통하니까 혹한이 사실은 속한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속한 기병. 발음이 옛날에 그때 있을 수 있습니다. 형이다, 형님, 성님 하듯이. 그래서 이제 반절로 이제 이렇게 푸는 건데 이걸 몰랐던 거 원효사는 이 반절법을 알고 바로 그냥 빨리 속한 기병하라고 이렇게 풀어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군대가 빨리 돌리니까 이제 고구려가 뒤에 쳐들어왔지만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원종헌법 염촉 멸신, 2차돈 순교에 대한 얘기 나온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쭉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그 신라에 이제 불교가 아주 성하게 되니까 결국은 저 타방 보살이 이제 이 땅에 출현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분황지 신라,
그러니까 분황사의 진나보살의 화신이 원효대사나 부석사의 보결의 화신이 의상대사 이런 사람들과 같이 낙산과 오대산에 이렇게까지 이런 타방보살이 출연했던 것이 이거라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런 타방보살도 출연하고 서역 이름난 성인들도 이 땅에 이제 오게 하면서 이런 그 계기들을 갖추게 된 게 다 뭐냐면 바로 염촉 뭡니까? 바로 법화왕의 불교 공인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보장복로 보덕이암조인데 여기도 이제 원효대사가 의상과 함께 1차 유학, 2차 유학할 때 아마 1차 유학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650년에 1차 유학을 원효의상이 이제 고구려 영토를 통해서 저 요서 지역까지 가다가 고구려 술라군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누순을 고문당하다 탈출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구려의 고성이었던 보덕화상은 고구려가 불교 국가였는데 계속 그 보장왕이 실권이 없자 영계소문이 쿠데타 이후에 영유왕을 독살하고 그 조카인 보장을 세웠기 때문에 보장은 이제 그게 권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계소문은 당나라와 잘 지내고자 당나라 유화책을 펼치면서 도교를 수입하고 도관을 짓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보덕이 이 나라는 정통적으로 순교, 정교인 불교를 믿는 나라인데 잡교인 도교를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주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실권이 없는 보장이 수용이 안 되자 비례방장, 해리포터 빗자루 타고 날아오는 것처럼 비례방장, 주장자를 타고 암자를 날려가지고 저 평양 외곽의 용강에 있던 절을 날려가지고 전주, 완주, 완산주, 고달사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때 원효의상이 유학 갔다가 1차로 실패하고 돌아와서 1차 때 아마 봤었지 않겠는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기록이 보덕대사가 이쪽 그 남진한 계기가 650년설이 있고 666년설이 있습니다. 667년설이 있습니다. 아마 667년쯤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 불교를 배척하고 도교를 받들어서 고구려가 결과적으로 망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깔고 하는 얘기들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 왔을 때 의천의 대학사 의천의 시에 나오는 부분인데 결국은 원효대사와 의상대사가 이 보덕 밑으로 와서 그 열반경을 공부했다. 이런 기록이 이제 의천의 시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글씨가 작아 좀 희미하긴 한데 전체 글씨가 키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는 동경흥유사 금당 10성입니다. 신라 출신의 10명의 고성. 그 중에 이제 사실은 두 사람 정도는 현인으로 보는데 이차돈하고 사복을 이제 출가한 계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이제 10명인데 여기서 원효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의상 부분은 또 의상 부분 따로 넣습니다. 신라 최초의 사찰의 흥윤사에 이쪽에는 의상을 중심으로 5인, 이쪽은 원효를 중심으로 5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쪽 벽에서 동쪽을 향해서 소조상 앉아있는 이쪽에 막내 표훈 의상의 막제자인 사복, 원효, 해공, 해자장 이 서쪽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거죠. 이쪽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는 이제 이쪽은 의상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후소장 사리조 탑상편에 나오는 부분에 의상이 이제 원효와 함께 관세 출가했다는 관세 출가 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낙산 이대성 관음 정치 조신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원효 대사가 이제 의상 대사를 만나러 낙산사 찾아가서 관음보살을 이제 했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 얘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대강 그 얘기는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원효 이해동진조입니다. 해공과 해숙이라는 당대 대중불교의 고성과 인연이 있던 이제 그 원효. 늘 원효는 해공을 찾아 포항 오사에 있는 거기 있어야 돼. 뒤로 부르면 마이크 계속. 예. 해공을 찾아가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자신의 저술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원효 불기조에 원효는 구애받지 않았다. 어떤 형식과 계율에 그 나오는 성사원효 첫 구절이 바로 성사원효입니다. 요석과 인연을 맺어서 파겠다고 하는 원효임에도 불구하고 성사라고 그를 평가하는 이런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상전교조입니다. 의상전교조 역시 의상과 함께 의상 29세로 나옵니다만 사실은 관세 출감 의상도 10세 미만의 출가한 거로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죠. 최초의 부석 본비에는 이제 관세 출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나오는 부분은 이제 사복 부분입니다. 사복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원효를 청해서 이제 그 의식을 치르게 하는 그 부분이죠. 죽지 말지어다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 태어나지 말지어다 죽는 것이 괴롭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말이 많으시오. 좀 간단히 하시오 했더니 사생고해, 죽고 사는 것이 괴롭다는 그 얘기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11번째는 광덕엄장이죠. 자, 광덕이 이제 입적하자 엄장이 광덕의 처에게 동침을 요구했지만 결국 승낙은 했으나 실제 이제 나중에 광덕 얘기를 통해서 결국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에서 이제 여기 나온 정관법, 정관의 수행법을 일깨워줬다는 이 원효대사 이 부분. 그 다음에 12번째는 낭지성운 보현수입니다. 낭지대사가 원효 어릴 때, 젊을 때 반고사에 머물 때 늘 이제 낭지대사를 이제 왕림해서 찾아왔는데 초장감과 안신사심론이라는 책을 쓰게 했다는 거죠. 심자가 빠진 것 같네요. 안신사심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해서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이제 감수를 요청했던 그 겸손한 원효대사의 시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조목을 통해서 이제 원효를 소환하고 있죠. 또 한편으로 여기 한 번 더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김유신의 군사 고문으로 암호를 풀이해 매복에 벗어나게 했고 다른 세계 보살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일단 분황사의 진나보살, 보석사의 보결애가 낙상과 오세현 등 이르기까지 이런 것이다 라는 또 서역의 여러 성녀들이 강림하니 이로 인하여 사만을 병합하여 한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을 합해 한 집안을 만들었다. 이게 이제 원종, 즉 법흥왕의 불교 헌법 얘기죠. 이차돈의 멸신, 몸을 버려서 보장복로 보덕이함, 고구려 보장왕이 독일을 받들자 보덕이 방장을 날려 안주 고달산으로 옮겨오자 원효와 의상이 그곳에 와서 열반교와 방등교를 배웠다는 의천의 시가 실려 있다는 이 부분.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동경흥륜사의 최초의 신라절 서쪽 벽에 앉아 동쪽으로 향한 소상은 표훈 원효, 표훈사바 원효 해공자장. 자, 전후소장사리는 원효는 만년에 의상과 도반이 서쪽의 당나향 유학을 떠났다는 거. 또 낙산 이대성에서는 원효는 낙산의 관음부터 자취를 밟아 예배했다는 거. 이에 동지는 원효는 매양 오사의 해웅부터 찾아가 지리하고 교의했다는 거. 원효 불기는 원효 일정한 격식과 형식에 걸림이 없었다는 거. 의상전교, 도방 의상과 요동으로 건너가다가 변경수라에게 잡혀서 겨우 돌아왔다는 거. 사복불은, 모친의 명복을 위해 포살 수기하고 돌아온 얘기. 광덕엄장, 광덕의 왕생이고 그 부인과 살았던 엄장에게 청정관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 낭지성은 보현수, 반고사에 머물 때 낭지의 권유를 받고 책 두 권을 써서 언사인 문선에게 시와 함께 전하게 해서 감수를 받았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을 통해서 이련이 원효를 소환한 여러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원효상 정립의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죠. 자, 의상 부분도 이제 뭐 자세히 보기가 좀 시간상 그럴 것 같고요. 이걸 보겠습니다. 정리한 부분을 가지고. 문호왕 번민조, 문무왕이지만 이제 고려 정종의 이름 물을 피해서 문호왕 피법에 따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의상은 김인문의 첩보를 듣고 문무왕이 알려주었고, 경사, 수도 경주의 성곽 축성을 팔정도의 이제 역설로 중단시킨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분황지신나 부석사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장복로 보덕이암 그 부분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 똑같이 같이 갔으니까 원효 의상이. 그 다음에 이제 동경흥유사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후소장사리 이제 도반 원효학기 유학을 시도해 종남산 시상사 지엄화상에 공부했던 얘기. 낙산 이대성 관음 정치 조신의 의상이 관음보살에게 구슬 2꼬러미를 받아서 관음 성인에게 이제 성인을 봉안하고 떠났다는 거. 처음에 일주일은 못 만났죠. 다시 기도를 통해서 2주차에 만나게 되고, 자, 황복사 출가, 29세 출가지만 실제로 아마 10세 미만 출가한 것 같고요. 당나라 유학 다녀와서 금산 보결의 화신으로 불린 부분. 자, 성선 총루, 의상과 함께 수학한
백장이 제자 성선에게 자신의 화음 주소를 보내 감수를 요청하는 거. 이게 나중에 이제 기해동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편지와 그 선물들이 있죠. 낭지성은 보현수 역시 낭지에 제다했던 지통이 의상에 나가서 깊은 뜻을 얻고 지통기를 지었다는 거. 진정사 효선쌍미 뭐 잘 아시다시피 호르몬이 모시던 진정이 의상문화로 출가해서 수행한 뒤에 의상의 화음대전 강론을 듣고 어머니가 천상에 태어나면서 효행과 선행을 나란히 빚었다는 이 부분. 이렇게 해서 10조목을 통해서 의상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환을 통해서 결국은 의상의 그 8상도로 또 10상도랄까 이것을 차려해서 하나의 그 의상상을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그래서 원효의 11개 제목 12개 조목에 나오는 부분을 쭉 이제 얘기해서 하나하나 지금 살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 의해편에 수록된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의해편. 자, 이제 이런 선사는 삼국유사의 의해편을 기술하게 됩니다. 고성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중요해서 양나라 해교 대사의 고성전이 찬술된 이후에 당나라 때 그 도선 국사 율사의 속고성전, 즉 당고성전이 편찬이 되고요. 송나라 때 고구려 유민 출신의 찬영 대사가 988년에 50권의 송고성전을 찬설하게 됩니다. 거기에 원효, 의상 이런 전기들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원척 이런 분들. 그래서 의해편인데 양당 송고성전을 의식했던 이제 충분히 참고했던 이런 선사는 신라의 고성전을 편찬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신라의 김대문에 의해서 이제 김씨 쪽 중심의 이제 고성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온전히 남아 있지 않고요. 또 해동 고성전이라는 각군의 고려 중기에 편찬이 됐지만 그것도 일부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10권 또는 5권 중에 유통편 1, 2밖에 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이런 선사는 의해편을 이제 수록하면서 해동 고성전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기도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해편을 통해서 결국은 삼국유사의 중심 편목으로 민족의 사표를 발굴하고 선양하기 위해서 의해편을 아마 집중적으로 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해편은 고성들의 어떤 그 저술과 행장을 중심으로 기록한 편찬인데요. 삼국유사의 핵심을 사실은 탑상과 의해로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 더 본다면 이제 그 흥법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삼국유사를 다 보지 못한다면 흥법과 탑상과 의해 정도만이라도 보게 하려고 해서 약본으로 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선사가 선사이고 또 성녀이니까 고성열전 편찬, 개성적인 기술 태도 견지, 찬시 창작을 통해서 이런 선사는 시인으로서도 48구편 7원사구의 찬시를 수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해당 조목에 미진하거나 밋밋하거나 보완할 의미가 있는 곳에 자신의 시인의 안목을 실어서 48구편 조목은 48조목에 그래서 저쪽에 2편을 실은 경우도 있지만요. 그렇게 지금 담고 있는 부분이 의해편입니다. 근데 이제 의해편에서 원효는 바로 불기, 그러니까 도덕이나 관습 따위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는 음표로 제목을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130알 조목의 이런 선사는 조목을 붙이면서 특히 압축적으로 사언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고 인물이나 국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아도기라, 아도 대사가 신라의 불교 문명을 터잡았다. 순도 조력, 순도 대사가 고구려의 불교 문명을 열었다. 난타 백제, 난타 대사가 백제 불교 문명을 개백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원효 불기, 원효 대사가 구애받지 않았다. 어떤 규격, 법칙이나 관습에 의상 전교, 의상 대사가 화엄 원교를 전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이렇게 붙여서 그의 가풍을 이렇게 안목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성이라 할 때 우리가 흔히 학덕이 높고 지위가 높은 이를 고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학문과 덕행을 가리키는 학덕과 지위가 있는 자리나 처지를 가리키는 이런 부분에서 고성과 성사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고성과 성사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특히 성사라고 부른 표현들이 제법 많이 보이고요. 성의 개념은 신라 이래 다양하게 보입니다.
이를테면 불교 전례 공인 유통 시기에 시조인 박격거세와 왕후인 아령에 대해서도 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명의 성인, 두 명의 성스러운 아이 이성아, 또 버류 이사금이나 왕의 바람과 구름을 점쳐 홍수와 가뭄, 그 해익과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를 사람의 사악함과 정직함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를 성인이라고 불렀다는 거. 왕의 미래 예측 능력, 사람의 성정의 능력, 통찰 능력 이런 것을 성인으로 했던 용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과 성인의 의미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변하는데 이래는 원효를 거사가 아니라 성사로 호명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사가 한 방면에서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난 만인의 사표를 끊는 표현이라는 맥락에서 많은 성사를 찾아내서 높이 기립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사를 이래는 고려 당대 불교 현실을 극복해갈 역할 모델이자 그 시대의 문화영웅, 컬처럴 히어로라는 이런 의미로 아마 소환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고려 후계 일현이 원효, 의상, 자장 같은 인물을 소환했던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효의 이제 거사로 바라본 이교의 관점도 있지만 원효는 오히려 성사의 개념으로 그를 바라보려고 했던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효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목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핵심적인 이런 그 내용들은 결국 원효상의 중요한 그 성리 정립의 계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주목되는 게 하나 보입니다. 원효가 당나라 소정방이 보낸 암호 해독을 통해서 위급한 신라군들의 목숨을 건졌다는 부분인데요. 원효 대사가 출가자이면서도 국가와 백성들의 현실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는 거. 근데 이제 보살계를 설하는 법망경 보살 계본, 원효 대사에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사기와 계본이 있는데, 이 중에 제1중계가 가장 무거운 첫 번째 계가 불살생계를 풀이하면서, 불살생계 중에 살생이 복이 되는 경우, 죄도 아니고 복도 아닌 경우, 죄가 가벼운 경우, 무거운 죄가 되는 경우 설정해서 살생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대목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역시 아마 살생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원효의 해석은 몽골 침략과 원 간섭기를 살았던 이른에게 아마 커다란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 불살생을 제일로 여기는 수행자에게 침략자를 죽이지 않을 수 없을 때는 계율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 살생이 복이 되는 경우라는 부분에 이런도 상당히 주목했던 게 아닌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출가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제 조선시대에 또 문제가 되죠. 일종의 월계. 그러니까 출가자도 한 나라의 시민, 국민일 때는 왕을 모시는 건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애국, 애족, 애민의 입장에서 죽창을 들고 나가서 외적을 죽이는 거죠. 그러나 그 인과는 내가 받겠다. 기꺼이. 내가 인과를 기꺼이 받으면서도 이 애국, 애족, 애민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 월계, 이런 정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구려 안시성 전투에 투입됐던 3만 명의 치병, 바로 성병이거든요. 고구려 조이선인으로 지금 보는데, 백두산 중심의 무예 집단으로 보는데, 사실은 성병으로 보입니다. 고구려 향태종의 수십만 대군을 뒤엎었던 결정적 계기는 안시성에 투입된 3만 명의 성병이었죠. 그게 고려사에 나옵니다. 한 두 줄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효대사의 자치를 쫓았던 이런 선사의 의미도 바로 고려라는 그 시기에 신라불교의 그 황금의 전통, 통일신라 이런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나라를 다시 정신적으로 복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원효에 대해서 이렇게 소환하고 했던 거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의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상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서쪽 유학과 또 서도 권하남 이렇게 이런 과정, 의상의 핵심 행적을 뽑아서 이렇게 그 맥락을 좀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런 그 의상의 10가지 조목에서 뽑은 맥락들은 이후에 의상상 정립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원효와 의상이 신라의 대표적 고성이기도 하면서 그들이 결국 그들의 어떤 성취가
고려에도 개성되기를 바랐던 것이 바로 이련의 의도였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요, 저거를 한번 다음 논문을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삼국 유사를 통해서 이제 원효와 의상과 함께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겁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역시 이런의 저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편 조동의 밖에 없다 보니까 중편 조동의는 이제 조동종에 기초한 저술이고, 거기에 입각했기 때문에 이제 선의 입장에서, 선사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이런 선사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불교의 중요한 특징을 되게 화음과 선의 만남, 화음선이란 말도 씁니다만은, 화음은 교학의 집대성이고 선은 수행의 어떤 대명사죠. 그러니까 교와 선의 집성으로서 화음과 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원효와 이제 이련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본 그런 글입니다만은, 앞에 그래서 이미 원효와 의상을 이제 매개해서 봤지만 이번에는 선과 화음을 매개해서 이제 원효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자신의 저술이 없기 때문에 거의 남아있는 저술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겁니다. 우선 여기 잠깐 목차를 보시면 그 사상적 만남과 통로에서 이제 동양의 대표적 고성 국사다. 원효 이련이 또 화음과 선법의 가품과 교화라는 측면, 원효의 간분불이와 지관쌍운, 땅막과 무덤이 둘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하고, 사마타 위파사는 지관을 나란히 닦자. 지행, 관행, 지관행이죠. 원래 기신론에서는 그런 부분. 그리고 보법 화음과 무의중도. 보법 화음이라는 것은 이제 화음을 바라보는 원효의 관점의 독특한 모습이죠. 무의중도는 이제 거의 금강산매경론에서 보이는 독특한 진제, 속제, 진제중도, 속제중도, 무의중도, 무의중도 하는 5개 단계로 이제 원효가 풀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는 대성보살과 일성화음, 이런도 역시 화음가이기도 하면서 선사이기도 합니다. 대장경을 2번이나 완독했고, 대장경 낙성법회도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선사에게 주목할 부분이 바로 생계불감과 불계부정인데, 이런 선사가 입적 이후에 김군수라고 하는, 김군수는 저기 진울 비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죠? 고려 말에 문인, 그 문인이 쓴 비문에 이런 선사의 화두를 생계불감, 불계부정이라는 말로 적고 있어요. 중생의 세계가 줄어들지 않고 부처의 세계가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린 되게 중생이 부처되면 중생의 세계가 줄어들고 부처의 세계가 늘어난다고만 생각하는데, 중생의 세계가 줄어들지 않고 부처의 세계가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이런 선사의 화두입니다. 그 다음에 각성, 가풍과 경초 선풍인데, 원효의 선풍을 각성, 이런 선사는 원효의 가풍을 각성, 그러니까 금강산매경에 대한 출석서를 써서 황룡사 대웅전으로 가서 이제 법상에 앉아 갈 때 그 소 두 뿔 사이에 경상과 붓을 놓고 금강산매경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선사는 각성이라고 원효를 평가합니다. 각성. 그러니까 일종의 펀이죠. 보살의 이각, 불각과 본각과 시각이라는 이각을 원만히 회통하는 그 금강산매경의 그 의미를 이제 각성이라는 말로 썼고요. 대중교화. 원효는 원효는 무덤 속에서 개인적 깨달음을 얻었고, 분황사에서 골방에서 문자연과 서경계가 가득한 골방에서 결국 붓을 끊고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회적 깨달음을 얻는다고 저는 보는데요. 2차례 깨달음 원효. 그래서 대중교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살 선풍. 우리가 동아시아 선종에서 되게 일반적 비판을 하는 건 뭐냐면, 선사의 모습이 사실 보면 소성불교가 얘기했던 아라한의 모습 같이 아라한 선풍에 지나지 않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허나 설잠이나 김시섭 또는 이런 선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류중행, 피모대각, 자신의 깨달음을 결국 실현하는 방법들이 중생의 세계에 들어가서 말의
옷털을 뒤집어 쓰고 소의 뿔을 머리에 이고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그런 이류 중행, 류를 바꾸어서 이제 중보살행을 하는 거죠. 이런 가풍을 이제 지금 일원선사나 김시섭 설잠이나 경허 같은 인물들이 보이는 동아시아 선종, 그러니까 신라 출신의 정중무상선사나 그 제자의 마조도일,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일원선사, 설잠선사, 경허선사 이런 분들의 가풍을 되게 경초선, 소가 되고 말이 되어 밭을 가고 짐을 나르는 보살선풍이란 말을 쓰죠. 보살선풍, 이류 중에 이런 가풍들을 통해서 한번 조금 살펴본 그런 글입니다만은, 이제 한국 불교의 중요한 특징을 이제 화엄과 선의 만남이라고 할 때, 그 화엄은 교학의 정점으로서, 종합으로서, 선은 수행의 대명사로서 결국 한국 불교가 불교의 전부를 온전히 종합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 이제 이 원효와 일현의 모습, 화엄과 선의 만남을 한번 살펴봤던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아까 일현선사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원효 대사 부분보다 이런 중심으로 좀 얘기를 조금 더 해가겠습니다. 자, 일현선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술이 없다 보니까 이제 중편 조동우위를 중심으로 이제 풀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화엄과 선법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현은 1206년에서 1289년까지 살았습니다. 13세기 초, 중, 후엽, 거의 한 세기 가득 살았던 건데요. 그 당시 보면 이제 무신정권의 시대였고, 대몽항쟁의 시대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그 이전에 고려 의종대 정중부 이의방 이고 채원 이의민이 이제 결국 의종을 폐위하고 명종을 옹립하면서 무신정권이 수립됩니다. 정중부 이의방 경대성 이의민 등으로 이제 무신정권이 고종대 이르게 되면 이제 최치원, 최우적, 최이, 최항, 최의, 최씨 4대로 62년간 이어지면서 7차에 걸친 대모항쟁 끝에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김준, 임유무를 마지막으로 무신정권은 막을 내리게 되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무신정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력했던 시대가 언젠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고구려 얘기를 많이 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의 6대 후손에서 갈려나간 인물이 바로 징기스칸으로 보잖아요. 연구들을 많이 보고 있고 지금 실제 맞는 걸로 보입니다. 이 고려 시대 우리 역사에서 가장 황금기가 뭐냐 할 때, 그 시대 왕조를 중심으로 볼 때 가장 브랜드가 많은 게 고려 아닌가요? 생각해 보세요. 고려 인삼, 고려 청자, 고려 대장경, 고려 불화, 또 뭐가 있습니까? 고려 뭐가 있죠? 검소괄자, 직지, 지금 이제 남명천 화상 정도가 손까지 치면, 그러니까 고려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코리아. 우리 국호도 코리아 아닙니까? 조선 뭐가 있냐? 조선 백자, 신라, 불국사, 석굴암, 고구려, 백제, 가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고려만큼 국제적인 브랜드를 가진 시대가 있을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다이너스티가 결국은 고구려를 이어간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그 힘이 어디서 났을까?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3국 4국을 종합한 에너지가 종합되어 가지고 그 힘에서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이 어떤 의미에서는 고려도 황제국이었죠. 지금 이제 고려 개경의 수도가 원래 북경 베이징이라는 연구들이 지금 최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도가 왜곡이 되고 지금 많이 지금 고려 말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우리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놨다는 거죠. 만주까지 우리 영토였던 나라가 이제 명나라 주원장에게 국호까지 청해가지고 활용을 해도 활용이 좋겠습니까?
조선이 좋겠습니까? 라고 국호를 명나라 주원장에게 묻잖아요. 이성계가. 고려 거란전쟁 보셨지만 뭡니까? 거란, 여진, 몽골, 홍건적 사실 거의 몽골은 타협했다 봐야 되고요. 거의 다 물리친 게 고려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송은 거란에 밀려가지고 남성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성자란 말이에요. 성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완전히 제후국으로 전락을 자청하게 되면서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됐죠. 뭐 그런 게 앞으로 좀 밝혀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든 간에 이제 이런 그 고려를 보면 이 무신정권, 어떤 의미에서 무신정권이 문무 중에 특히 무가 상당히 지배했던 후반기를 보면 고려란 나라를 좀 한번 여러모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만 가지고는 안 되죠. 무만 가지고도 안 되는데 문무가 함께 공존하면서 균형을 맞춘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중요한 일이겠죠. 자, 대성보살의 일성화엄 이 부분인데요. 이런 선사는 지금 기록에 보면 대장경을 2번 열람하고 유교와 도교가 밝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록 2권, 개송잡저 3권, 중편조동 2권, 조파도 2권, 대장수지록 3권, 재성법수 7권, 조정사원 30권, 삼국유사 50권, 토탈 한 100여 권이 됩니다. 권수로. 뭐 종수는 한 10여 종이 되는데 남아있는 것이 이제 삼국유사, 여기 중편조동 5위 정도밖에 없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이제 연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많은 사상신앙 중에 유독 화엄사상과 선사상이 이제 주목되는 이유도 이제 원효도 그렇고 일연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게 결국은 교학의 종합 정점, 선의 대명사의 선의 만남, 이게 한국 분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을 고려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될 수 있고요. 이거 이제 쭉 나오는 이제 삼국유사 조목과 맞물려서 보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지금 일연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연의 화두는 아까 얘기했던 민지죠. 민지. 고려 말의 문인인 민지가 쓴, 이제 그의 비문, 또 여기 민지가 쓴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인데요. 1236년에 몽고가 침입하게 되니까 처음엔 아마 이제 이런사도 벽난이나 피할 곳을 찾기 위해 문수보살의 옷자주를 염하면서 아마 감흥을 기약했던 것 같습니다. 선사였지만 호련히 벽 사이에서 호로 벽간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무주암으로 피하라고 알려주었답니다. 무주암. 자, 무주암이 우리가 상무주암은 저기 지리산에 지리선사의 오도책이기도 한데 그 말고 무주암은 지금 비설산 쪽으로 보입니다. 거기서 오자주에서 문수는 화엄의 문수보살을 일컫는데 그 문수보살을 이제 만나게 되고 처음에 여기도 선불장의 성과나 상상과에 이미 되기도 하죠. 합격하고 포산의 보당함에 주석하면서 마음에 간절히 선관을 닦았고 가을에 병난이 있어 선을 피할 곳을 찾아서 문수보살의 옷자주를 염해 감흥을 기약했고 벽간으로부터 문수보살이 현신해서 여기를 무주난야에 머물러라. 그 다음에 포산 묘문암에 거주했고 암자 북쪽 난야가 있은 이름이 무주이므로 곧 전날에 문수가 현신해서 기별했던 그곳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암자에 주석하면서 항상 생계가 불감하고 불계가 부정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참고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화련대어하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거밀에야 비로소 삼계가 헛개비 환몽임을 알고 보니 대지가 다하여도 털끝 한치도 장애함이 없다 하였다는 거죠. 이제 비문 내용입니다만 생계 불감하고 불계 부정의 불설, 이게 사실은 이제 불설입니다. 화엄에 나오는 어떤 것이 중생의 세계가 줄어들지 않고 부처의 세계가 늘어나지 않는 것인가. 어느 날 그는 삼계가 환몽이고 대지가 다해도 털끝만의 장애됨이 없는 화련대의 경지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가 헛개비와 꿈과 같고 대지의 티끌만큼의 장애가 없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이제 우리는 중생의 세계가 줄어들면 부처의 세계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중생의 세계가 줄어들지 않고 부처의 세계가 늘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중생의 내적 변화가 곧 바로 부처로의 질적 변화임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생매의 열애장을 갖춤으로써
열애했던 본성, 하나이자 둘이 아닌 절대 평등한의 경계를 증명했던 거로 보이죠. 거의 깨침일 텐데, 불각이 곧 본각이고, 본래부터 깨침, 부처의 깨침이 곧 본각이고, 여기 이제 불각은, 이거 불각은 여기서는 이제 깨치지 못한 게 곧 본각이고, 시각이 곧 본각이며, 본각이 곧 불각이다. 이게 이제 삼각, 시각 삼각인데, 기실론에서 말하는. 이제 그래서 시각과 본각이 동일감을 깨쳤던 거죠. 그러니까 일각은 중생의 공간과 부처의 공간이 동일한 공간, 동일 본각임을 보여주는 공간이고, 일미는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가 동일한 각의막, 일각미, 즉 일미를 엄표하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이 기실론에서 금강산매경론에서 잘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효 일현은 바로 이것을 깨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화두가 풀렸다고 보고, 당시 최희의 처남이었던 정안이 남해의 사택을 절로 만들어서 정림사라고 만들어서 일현에게 맡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선사라나를 제수받고 왕명을 받들 개경으로 선월사에 머물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내려 오호사에 머물렀죠. 얼마 있잖아 인흥사 수시 만해 주지 만해가 주석을 양보하자 그곳에 머물렀고, 무진년 여름에 왕명에서 선교명득 100여 명을 모아서 운해사에서 대장경 낙성회를 엽니다. 제조 대장경 낙성이죠. 사실은 이제 이 강에서 이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홍사로 개칭도 하고 용천사를 중창하고 불일사라고 개칭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일련의 무대였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72세의 왕명으로 운문사에 머물러서 그때부터 이제 삼국유사를 준비했던 걸로 보이고요. 왕이 경주에 거둥할 때, 행행할 때는 왕의 높은 공경을 받았고, 충렬한 8년에 다시 임금의 앞에서 선법을 강설하고 개성 광명사에 머물게 됩니다. 계미연 78세 봄에 군신들에게 충렬한 이렇게 얘기하죠. 선대 어진 임금은 불가의 덕이 큰 왕사로 삼고 덕이 큰 자를 왕사로 삼고 덕이 큰 자는 국사로 삼았다. 사실은 고려 때 왕사 국사가 법제화됩니다. 신라 때도 있긴 했는데 법제화된 고려 때인데, 왕이 된 사람이 사실은 이제 왕사가 된 사람 중에 이제 국사를 모시게 되는데, 국사가 되죠. 왕사도 되고 국사가 됩니다. 운문화상은 도덕이, 운문사 화상이니까 이제 이런을 말하죠. 운문화상은 도덕이 성하고 사람들이 길이 우러러보는 터에 어찌 내 홀로 자택을 입겠는가. 한 나라가 깊이 받들고자 하노라 하면서 국사로 이제 예를 갖추게 됩니다. 이래는 이제 굳이 사양하다가 왕이 재차 요청하자 이제 국사가 됩니다. 구이례를 행하고 국존으로. 그런데 몽고 원나라 때 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간섭기 시절에서 국존으로 표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비문에는 국사로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쭉 되고요. 이제 법거래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그 비문에 나와서 조금 적었는데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래는 세 번째 수자가의 마지막 거량에서, 법거량에서 이제 입적하기 전에 법거량을 제자가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거나 저 세상에 있거나 가는 곳마다 불사를 하고 있느니라 라고 이제 문답을 마친 뒤에 모든 선도에게 날마다 공부하는 경지를 보고하라. 가려운 통양지, 유념이죠. 생각이 있는. 가렵지 않은 불통양지, 무념입니다. 그러니까 모호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세 차례 주장자를 내려친 뒤에 법상에 내려와 방장시로 들어갔다. 조그만 선상에 앉아 평소같이 잠수하다가 금강인을 짓고 조용히 입적했다. 이런 부분이 잠깐 보이는데 그 앞에 한마디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이래는 첫 번째 수자의 법거량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번 더 앞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축년 6월에 병이 났고 7월 7일에 손수 대내에 올릴 편지를 쓰고 시자를 시켜 편지를 써서 상국이 염성국에게 장을 알리도록 하고는 이제 모든 선덕들에게 처음으로 문답했는데, 이날 밤 1척이나 되는 큰 별이 방장실 후원에 떨어지는 징후가 있었고
다음날 을요일 새벽 일찍 일어나 목욕하고 단정에 앉아 대중이 이르기를 내가 오늘 떠나려 하는데 혹시 중일이 아닌지 라고 물었다는 거죠. 시자가 중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다 하고 대중으로 하여금 법고를 치게 하고 스님께서는 선법당 앞에 이르러 선상에 걸터앉아 인보를 봉함하여 장선별감인 김성공에 명하여 다시 거듭 봉천하고 천사가 오거든 노성이 마루사를 알리라. 어떤 스님이 국존의 앞에 나와 말하기를 석존께서는 항림에서 열반에 드셨고 화상은 일령에서 입적하시니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나이다 했더니 이제 스님께서 주장자를 잡고 한번 내리치고 이르되 차이가 얼마냐라고 반문했다는 거죠. 나와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금과 고가 마땅히 변천함이 없어 분명하게 목전에 있나이다 하니 이런 순사가 주장자를 잡고 한번 내리치고 이르되 분명히 목전에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나와서 이르되 뿔을 3개 가진 기린이 바다에 들어가고 인각사 앞이 인각이죠. 기린. 공녀에 달린 조각달이 물속에서 나옵니다 하니 이런 선사가 상인과 더불어 한바탕 놀자. 훗날 다시 오면 상인과 더불어 거듭 한바탕 놀자고 했다는 거죠. 첫 번째 수자 법거량을 하고 두 번째 수자 법거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어떤 스님이 묻기를 화상께서 100년 후에 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니 이런 선사가 다만 일상생활은 이것뿐이다. 나아가 이르되 군왕과 더불어 일개 무봉탑을 조성하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이런 선사가 어느 곳으로 무봉탑을 조성하더라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이런 선사가 어느 곳으로 왔다 갔다 하는가 했다는 거죠. 나아가 이르되 법을 묻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니 이런 선사가 이런 모두 아는 사실이니 더 이상 묻지 말라. 또 어떤 스님이 화상에 묻기를 스님은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마치 세상에 없는 것 같으며 몸을 보되 또한 몸이 없는 것과 같으니 더 오래도록 세상에 살아 계시면서 대법률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니 이런 선사가 이 세상에 있거나 저 세상에 있거나 가는 곳마다 불사를 하고 있느니라 하고 했다는 거죠. 문답이 끝난 다음에 모든 선덕에 이르시되 날마다 공부하는 경지를 보고하라. 가려운 통양지, 아까 얘기했던 유념, 가렵지 않은 통양지, 통양지가 모호하여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하고는 주장자를 한번 내리치고 이르되 이것이 통양이라. 유념과 무념이라는 양변을 다 끊어버리는 또 한 번 내리치고 이르되 이것은 불통전이라 하고 3번을 내리치고는 이것은 이거 통지냐 불통지냐 시험하여 자세히 살펴보라 하고는 법상에서 내려와서 방장에 돌아서 조그만 선상에 담수함이 전과 같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입적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현사가 마지막 보인 선기가 담긴 비문의 내용인데요. 저술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살필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조동전과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려 때 가장 대표적 선사로 알려진 또는 인물로 알려진 이런 선사인데도 저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보살선포가 이류중행의 경초선법과 피모대각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경초선법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조동오이에서 중표동에서 피모대각과 이류중행을 32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피모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류중행은 온몸에 털을 덮어쓰고 머리에 뿔을 받쳐이고 이류 속으로 들어가 짐을 나르고 밭을 가는 것이죠. 온몸에 털을 쓰고 머리에 뿔을 이고 이류 속으로 들어가는 가풍을 경초선이라는 말로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영규 선생은 경초로 보고 김수현 선생은 질초의 오자로 보기도 하는데 큰 틀에서 봐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초를 보든 경초로 보든 결국 소가 말이 먹는 꼬리이거든요. 꼴풀. 그래서 그는 온몸에 털을 쓰고 머리에 뿔을 이고 이로써 들어가 사는 가풍을 경초선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경덕, 전덕록이나 조당집에는 이류중행, 즉 이류 속으로 들어가 실행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류는 4가지 이류가 있는데 다른 무리들 속에 왕래하는 왕래 이류, 천당, 지옥, 악식, 축생, 야수라 등이 그런 의미고 둘째는 보살이 이류에 동하는
보살동이류. 보살이 육도 만행을 갖춰야 하지만 교회에서는 만일 제도되지 못한 중생이 하나라도 있다면 나는 끝끝내 정각을 유지하느니 중생이 끝없으니 서원도 끝없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운하기 때문에 보살이 이류에 동한다 이렇게 보는. 세 번째는 사문이류입니다. 사문이 진리에 칭합하고 번뇌를 끊는 일을 전환하고도 성인의 자리에 들어가거나 칭하지 않아야 비로소 사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를 또한 사문이 몸을 바꾼다. 전신 또는 털을 쓰고 머리에 뿔을 인다. 물소가 된다. 무소가 된다. 한다. 이러한 경제가 돼야 비로소 이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이것을 생류 쪽의 일이라고 한다. 이런 맥락으로 세 번째 이류를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종문종이류인데요. 남전 보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지혜로 도달하지 못하는 곳은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 말을 붙인다면 머리에 뿔이 생기게 된다. 여여라 해도 그렇고 그렇다 해도 벌써 변해버린 것이니 모른지 그냥 이류 속에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류 속의 일을 말해보라. 이에서 동산양계는 이렇게 말했죠. 일은 반드시 단도직입적으로 묘하게 이해해야 한다. 일은 묘함에 있고 체는 묘한 곳에 있다. 조산 본적은 이렇게 일은 반드시 한 자리를 비워야 하니 또렷또렷 성성한 분명한 것은 전무하다. 얼굴을 마주보며 겸대해야만 비로소 옳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작가 종장의 말이라면 치우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으며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닐 것이다. 이를 두고 이류 가운데 이를 비워둔다고 한다. 작가 종상이 몸을 던져 나무를 만나면 나무에 붙고 대나무를 만나면 대나무에 붙듯이 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딪히고 범하는 일로부터 보호해야 하니 부탁하고 부탁에 맞지 않는 바이다. 이렇게 남전, 동산, 조산 모두 종문 속의 이류에 대해서 단도직입의 지혜로 묘하게 겸대해야 도달할 수 있다고 역대한다는 거죠. 겸대라는 두 가지 일을 겸하여 보는 것, 두 가지 이상의 일을 겸하여 보는 것이고 치우침이 없이 함을 이제 의미하는데 치우침이 없이 보는 것이 단도직입의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피모대각입니다. 자, 피모대각. 틀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 뿔을 이는 거죠. 보살 선풍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이런 것일 수 있죠. 사실은. 중편 조동의를 이제 보완하면서 남전, 동산, 조산에서 이류 중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래는. 그래서 충렬왕대 몽골 간섭기에 남전이 보여준 피모대각 이류 중행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덧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전의 얘기 대목입니다만은 만일 어느 상의 이류라면 가고 오는 말이 모두 류에 속하게 된다. 그러면 남전이 이렇게 말하였다. 지혜로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 말을 붙인다면 머리에 뿔이 생기게 된다. 여여라 해도 벌써 변해버린 것이니 모름지기 그냥 이류 속에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 지금 이류 속에서 말을 한다면 이류 속의 일을 취하게 되니 말 속에 말이 없어야 비로소 옳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남전이 병이 들었을 때 제자가 가서 묻기를 스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어느 곳으로 가십니까? 하니까 이제 남전이 답하기를 나는 산아래 한 시주의 집으로 가서 한 마리 물소가 될 것이다. 수고입니다. 저도 스님을 따라가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풀 한 포기를 입에 물고 오느라. 이게 이제 남전의 답이죠. 여기 조산 본적은 간어에서 이 이야기는 사문이 몸을 바꾸는 일, 전신에 관한 화두라고 하면서 내가 나를 따라오려는 풀 한 포기를 입에 물고 오느라 따라오려거든 했다는 거죠. 그를 친히 따른 것은 무루라고 하니 번뇌가 없는 거죠. 비로소 그를 공양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남전의 이류중행이라는 거죠. 이류중에 보통 사람이 거기에 접근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세계, 그러한 장소, 그러한 주인공인데 그래서 온몸에 털을 덮어쓰고 머리에 뿔을 받쳐 이은 것들과 다른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건데요. 무엇이 온몸에 털을 덮어쓰고 머리에 뿔을 받쳐 이은 이류입니까? 하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다함과 탁함이죠. 탁함과 정함, 혼탁함과 청정함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또 탁하면 탁한 대로, 맑으면 맑은 대로 지낸다. 무엇이 종문종 이류입니까? 남전이 말했다는 거죠. 미리를 요구하거든. 머리. 예, 이게 힘이어서 머리를 요구하거든 벼 가지고 가라 하여라. 번뇌죠. 번뇌를 남기지 않는 경계를 얻어야
비로소 온몸 그대로가 일진일념 사이에 시방 부처님의 외가닥 열반문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경계에 도달하면 정위에 거치하지 않고 바른 위에 거치하지 않고 그 몸을 가려내지 않고 다시금 이류 속으로 들어가 몸에 털을 덮어쓰고 머리에 뿔을 받쳐 이은 것들과 다른 생각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물류는 비교가 불가능하며 모든 부처와 조사는 개교한 일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사문 쪽에 이런 몇자 몇이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없다. 하니 이것은 생유 쪽의 말이다. 자, 남정과 동시대 인물로 일천리점 떨어지고 살린 약산 유엄이죠. 약산이 먼 길을 찾아오자 그를 찾아온 성경이 물었다는 거죠. 어디서 오는가? 남전서 옵니다. 예, 얼마나 있다 오느냐? 6개월 있다 옵니다. 그러면 소가 다 됐구먼. 예, 남전 문화에서는 6개월만 되면 소가 된다는 건데요. 자, 중생 구제를 위해 온몸에 털을 덮어쓰고 머리에 뿔을 받쳐 연 피모대각이 곧 이류중행이라는 거죠. 인간의 무리와 달리해 말과 소의 세계로 들어가 짐을 나르고 밭을 가는, 그러니까 말이 되어 짐을 나르고 소가 되어 밭을 가르는 세계, 이런 고요한 성원에 앉아 자신의 깨침을 위해 수행하는 아라한 지향의 소성선이 아니라 중생들이 함께하는 진흙탕에 들어가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보살 지향의 대성선이죠. 이를테면 그 경허선사가 그 장자를 뭐 천독, 뭐 삼천독 했다 하지 않습니까? 장자 추수편에 나오듯이 거북이가 박제되어 가지고 집안에 뭐 보물처럼 있기보다는 뭡니까? 진흙 속에 꼬리를 끌고 다니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걸 미도선이라는 말로 붙여봤는데요. 꼬리를 끄는 선, 이류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류중행 피모대각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가풍을 지금 조동 오이에서는 담고 있고, 이런 선사도 여기에 아마 상당히 주목했던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삼종타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런 선사가 보활, 이제 이런 데 보활, 보충에 말한다는 의미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남전, 동산, 조산의 가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들의 경초 선풍을 개성하고자 했고, 동시에 원효의 각성 가풍을 호명하며 그걸 접속하고자 했던 게 일연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원효의 각성 가풍, 아까 얘기했죠. 각성도 결국 소의 두 뿔 사이에 벼루를 놓고 경상을 놓고 금강삼매경을 주석해서 지난날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는 내가 참여할 수 없지만 오늘 아침 하나의 대돌보를 구할 때는 나만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전지 우수건 뭡니까? 바로 그 유명한 그 사자후 유아 동릉의 그 모습, 그리고 이후에 원효가 보여준 대중교화의 모습, 각성가풍, 그거와 바로 이 경초선풍, 남전이나 조산이나 이런 동안이나 이런 그 가풍을 이르는 개성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각성가풍과 이런의 경초선풍은 연속과 불연속의 측면이 있겠죠. 그 차이도 있고 특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중생에 대한 사랑이자 나라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이런 선사의 저술이 많이 남아있지만 삼국유사나 지금 여기를 통해서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이런 선사가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는지를 제가 한편에 쓴 시를 하나 읽는 걸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제가 삼국유사 관련해서 시를 한 2편 썼는데 뭐 되면 2편 정도를 읽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선사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썼던 건데, 삼국유사란 책을 좀 생각하면서 썼던 겁니다. 첫 번째 시는 일연의 독백 삼국유사 서시라는 시입니다. 역사는 흘러가는 물결 아니네. 그렇다고 쏟아내는 말들도 아니야. 더욱이 저 성자들의 기록 아니라 이 힘없는 백성들의 기억들일 뿐. 점은 해를 뛰어넘어 남아있는 건 구중궁궐 부귀영화 바이 아니네. 날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일 뿐. 난 저들의 숨소리 또 기침소리
비통과 울음 또 피눈물까지 갈필로 대신해서 적은 것일 뿐, 날 언어로 타지 않는 탑을 쌓았을 뿐, 살아있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이든 숨을 뱉고 들이쉬는 이 한순간도 나는 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며 불타지 않는 탑을 쌓아 올렸네. 요게 이제 일연의 독백 상구산 시고요.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두 번째 시는 삼국유사 그 자체입니다. 그대의 얼굴을 생각만 해도 나 그대와 나란히 꿈속에 있고, 그대의 이름을 불러만 봐도 나 그대와 더불어 자리에 있네. 나는 그대 앞에서 숨을 멈추고 너는 그대 옆에서 몸을 기대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을 졸이고 그들은 그 뒤에서 쉬었다 가네. 환웅에서 고려까지 3700년, 단군에서 대한까지 4400년. 아, 그대는 우리의 길라잡이고, 아, 그대는 우리의 대한사선이 우리의 고대사를 혼자 바치고 우리의 정신사를 홀로 지키며 넓은 가슴 큰 마음 대비쳐주는 우리들 한결의 업경대이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